10월을 기점으로 기존의 게임주들하고 이후의 게임주들은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된다.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굉장히 좀 앞으로 확장성이 좀 많이 열려있다, 지수가 밀린다라고 하면 저점 테스트하고 2900이었죠. 그러면 저점 테스트 하면서 거기를 확인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 게임주 정말 잘 나가던 그 게임주 위메이드를 포함한 오늘 급락을 했죠. 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동반적으로 이 섹터 자체에 무슨 뭐 악재가 터진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일단은 위메이드가 게임주에서는 최근에 이제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위메이드가 대장인데 오늘 이제 위메이드와 관련된 레포트가 나왔어요. S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위메이드가 일단은 고점에서 이제 장중에 뭐 20%까지 빠지면서 좀 많이 급락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대장이 빠지니까 그 밑에 있는 뭐 컴투스, 네오이즈 뭐 이런 회사들까지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기에 이제 NC소프트가 새로운 신작 게임을 좀 내놨는데 그 평이 굉장히 악평이 많이 달려있어요. 그래요? 예, NC소프트가 이제 또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작의 저주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 신작을 발표할 때마다 좀 논란이 좀 많이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NC소프트는 뭐 신작에 대한 좀 흥행 실패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했고, 위메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의 그 삼성증권에서 나온 삼성증권 제가 말을 해버렸네. 뭐 얘기는 어때요? 괜찮나요? 네. 삼성증권에서 이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널리스트의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는 사실 가늠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성장성에 대한 가늠이 안 된다. 어느 정도까지 파급력이 있을지 가늠이 안 된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밸류에이션으로는 이렇게 지금 새롭게 뭔가를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는 게임 회사들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측정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다.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했죠.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비싸기 때문에 여기 이 주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라고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지금 주가 수준이 전통적인 게임주를 바라봤던 시각을 봤을 때는 비싸죠. 비쌀 수밖에 없죠.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하루 매출이 한 1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 매출이 지금 한 10억 정도 나오니까 이 회사가 뭐 얼마를 벌 것이고 이거 하면 지금 게임주들 봤을 때 좀 비싼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잘 보면 게임이라는 게 지금 이제 10억 나오잖아요. 이제 발매가 미르4 개발된 회사가 이제 게임이 이제 10억 나오는데 11월 달에 15억이 나오고 이게 좀 더 흥행을 해서 12월 달에 20억이 나오면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적정 밸류에이션 훅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인 거고, 지금 위메이드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이 위믹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플랫폼과 관련된 수수료 수익은 밸류에이션에 전혀 가치 평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게임주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이 가상화폐와 같이 해가지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 게임주들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매기고 우리가 성장성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가치 평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게임주는 완전히 지금 새로운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P2E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잖아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2021년 지금 10월, 지금 뭐 11월이 되었지만 게임주가 올라온 거는 한 10월부터 올라왔으니까요. 10월을 기점으로 기존의 게임주들하고 이후의 게임주들은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게임 내 아이템 결제라는 단순한 수익원으로 더 이상은 이제 게임사들, 게임 업체들이 돈을 벌 수는 없다라고 했고,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 사업에 이제 접목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 이제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두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도 해봐야 되고,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본다라고 하면 또
이 삼성전자 산하에 투자자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삼성 넥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투자에 참여하기도 했던 베트남에 본사를 둔 그 엑시 인피니티 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 코인과 연동된 게임을 이제 개발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이 업비트에도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는데 연초 대비해서 300배가 올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게임사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게임은 단순하게 우리가 아이템만 팔아먹는 그런 사업에서 벗어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가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게임사들이 이제 깨닫게 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IR 자이를 좀 가졌는데 위믹스를 게임 토큰의 오픈 플랫폼으로 만들고 이거를 기축통화,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그 게임 토큰 시장에서의 기축통화까지도 좀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말까지 100개의 게임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위믹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이 게임 코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완전히 플랫폼 회사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데 사실 저도 이게 성장 가능성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가늠이 안 돼요.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흔히 말해서 주식시장에 내년 거래대금이 얼마큼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분석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분석이 안 되겠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성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 지금 게임사들이 지금 하겠다는 이 시장 자체는 앞으로 성장성이 좀 많이 크다라는 부분을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다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유의사항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좋다라는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유의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 안 된 것도 많이 있으니까. 예, 맞아요. 지금 모든 게임사들이 이걸 하겠다라고 하지만 정말 이걸 수익성을 연결지을 수 있는 회사는 이 중에 일부가 될 거예요.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게 떼돈을 버는 건 아니겠죠. 수익성 연결될 수 있는 회사는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 그 게임 머니 같은 거를 토큰화 시켜가지고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게 만약에 정말 과열이 돼서 투기적인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과연 정부에서 과연 이걸 두고 볼까요? 그렇죠. 예, 규제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를 규제하고 또 제도권 틀 안에서 가두어 놓으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부 규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와 관련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은 중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위메이드가 하려는 이 방향성, 그러니까 이 NFT라든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런 기술 개발을 중국은 허가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죠. 예,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거기는 NFT 자체도 이제 지금 금지한다고 그러는데. 예, 그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이제 안 하겠다, 뭐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만약에 규제가 좀 세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관련된 뉴스에 의해서 국내 게임주들이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국내 정부와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중국에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규제 뉴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또 이거 보니까 이게 또 요즘 최근에 저희 댓글을 보더라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 때문에 그냥 그 뭐죠? 지금 상당히 오른 가격에 뛰어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던데 투자자들이 또 고점에 물린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세가 죽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워낙 위메이드가 시세를 많이 뽑아냈고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고 변동성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항상 염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인 투자자가 이 변동성이 이렇게 뭐 오늘 뭐 장중 20%까지 했다 뭐 12%로 끝났다 그러지만 이런 거를 견디기가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주식은, 그러니까 게임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주식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게임주에 대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은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잘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좀 그 시장이
뭐 좋지는 않죠. 여러 가지 뭐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가 있다면 우리 한 과장님은 어디를 보세요? 앞서 뭐 게임주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 NFT와 관련된 기술,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 뭐 이런 쪽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산업이 발전해 나가고 성장성이 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대표적으로 또 접목이 가능하죠. 작년에 글로벌 레코딩 음악 시장이 한 7%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전 세계에서는 7% 성장을 했는데 대한민국 성장률이 K-팝이 44.8%가 나왔답니다. 성장률 자체가. 그러니까 거의 뭐 대한민국이 전 세계 레코딩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데 주목할 부분이 대한민국의 이런 강력한 성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음반 판매에서 나와요. 되게 의외지 않나요? 우리가 스트리밍을 보통 다 듣지, 이렇게 앨범을 사서 듣는 경우는, 뭐 CD 사서 듣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앨범 판매가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현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BTS의 뭐, 아미를 비롯해서 이 팬층에서 실제 음반을 소유하는 거에 대한 선택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한 20, 30개 국가에서 음반이 판매가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80개, 90개 국가에서 음반이 판매가 되고 있다. 이거는 들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소장하려고 사는 거예요. BTS 오빠들, 그리고 블랙핑크 언니들이 좋아서 앨범 듣는 거, 음악을 듣는 거는 그냥 뭐 유튜브에서도 듣고 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그렇죠. 듣고 이렇게 듣는 거고, 이 앨범 자체는 내가 소장하려고 사는 겁니다. 이 소장하려는 욕구 때문에 음반 판매량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근데 국내에서만 이렇게 팔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립니다, 지금. 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K-팝을 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을 향해서 팬층에 대해서 팬들이 굉장히 좀 많이 팬덤이 형성이 됐고, 이 유튜브도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유튜브가. 예,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여자 아티스트 중에 유튜브 구독자 수가 한 1, 2위 정도? 하고 좀 한다라고 하는데, 5,800만 명인가? 구독자 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815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지 않나요? 어떡하라고요, 나보고.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5,800만 명이라고 좀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거의 신드롬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K-팝의 그 칼군무를 본 이 글로벌 팬층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점점 많아지는. 참 우리가 이번에 한류, 그러니까 이 컨텐츠, 드라마나 영화도 그렇고 이 음악도 그렇고 그 SNS 이 뭐죠 IT 기술의 정말 최고 그 뭐랄까 수혜를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유튜브, 퍼지는 속도가 이게 장난이 아니라. 네,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제가 그림 뭐 가지고 나왔지만 이 K-팝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전통적으로는 뭐 원래 우리가 TV라든지 라디오에 의해서만 가수들을 봤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 영상 스트리밍 이게 이제 커지면서 팬덤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이 팬덤이 SNS를 통해서 우리 오빠들과 우리 언니들 소개하면서 팬 플랫폼이 형성이 되고, 이 팬 플랫폼에서 지금은 최근에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이 됐죠.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까지 이어지면서 NFT까지 이어지는 이런 기술적인 혁명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한테는 새롭게 기회의 요인으로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BTS라든지 블랙핑크가 공연 영상을 하나 찍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공연 영상을 한번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 영상 자체를 한 1,000개 정도만 한정판을 만들어서 NFT에 딱 붙인다라고 생각해보세요. 1번부터 1,000개까지, 1,000번까지 해가지고 번호를 붙여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와, 이거 얼마에 팔릴까요? 경매에 붙이면. 이거 전 세계 아미 분들이 이거 사기 위해서 경매 붙이면 제가 볼 때는 수억도 나올 것 같거든요. 수억 원까지도 좀 뭐 1번 내가 그 영상 팬심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리고 전 세계 부자들 많거든요. 그렇지. 정말. 예. 뭐 그래서 진짜 수억 원 나올 것 같아요. 수억 원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또 거기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에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팬 사인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돈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수익성으로 다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확장이 굉장히 좀 엄청나게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굉장히 좀 앞으로 확장성이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 팁을 한번 드리자면 이 그림은요, 국내를 대표하는 메타버스 ETF의 그림입니다. 왼쪽이 코덱스 메타버스고요, 오른쪽이 타이거 ETF거든요. 네. 이거 말고도 다른 메타버스 ETF 관련된 회사들이 있어요. 상장되어 있는 메타버스 ETF가 있는데, 다른 ETF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좀 작고, 코덱스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한 시가총액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300억 정도 될 것 같고, 타이거 메타버스 ETF가 한 1,700억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ETF는 일반 주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구성이. 왜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ETF가 하나가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돈이 굉장히 많아서 이 ETF를 1,000억을 사요. 그러면 이 ETF에는 상한가 바로 가겠죠. 그렇죠. 안 갑니다. 상한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ETF를 1,000억을 사잖아요. 그러면 호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1,000억이라는 자금을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한테 꽂아주게 되어 있어요. 나눠서. 네, 꽂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성된 종목들의 수익이 올라올 거잖아요. 이 수익을 가중평균 해가지고 ETF의 가격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LP라는 게 존재하죠.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메타버스 ETF에 1,000억을 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호가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LP들이 호가를 제공을 하면서 가격을 회사, 자산운용회사. 예, 자산운용에서 그 호가를 만들어주면서 가격 변동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된 종목들이 실제적으로 올라가야지만이 ETF의 호가도 같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수익률이 결정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본다라고 하면 구성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코덱스 메타버스 ETF 같은 경우 위메이드가 한 8%, 뭐 하이브 8%, 아프리카 뭐 7.9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대표적인 게 하이브가 여기 있고요. 8.35%가 있겠네요. 그 밑에 YG엔터 5.76%가 있고 JYP엔터가 5.46%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실게요. 오른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상위권에 있죠. 지금 좀 더 많네. 예, JYP엔터가 타이거 ETF에는 10.45%가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10.22%, YG엔터테인먼트가 9.91%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한 14조 정도 됩니다. 그 JYP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2조에 좀 육박해요. 네.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 됩니다. 그러면 ETF에 돈이 이렇게 만약에 1,000억이 이렇게 꽂히고 1,000억이 꽂힌다라고 했을 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1,000억이 꽂히면 100억은 JYP를 사고요. 10%니까. 하이브도 100억을 사고요. YG엔터도 뭐 90억을 사겠네요. 99억을 사겠네요. 이렇게 사게 됩니다. 근데 하이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14조예요. 그렇죠. 14조에서 100억 사는 거랑 YG엔터는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에요. 1조 3천억에서 100억 사는 거랑 어떤 게 더 파워풀할까요? 작은 시가총액이 훨씬 맞습니다. 가격 상승이 높겠죠. 예, YG엔터가 훨씬 더 가격 상승이 높아져요. 최근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ETF로도 자금 유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유입이 메타버스 ETF로 들어왔을 때 주가의 탄력성 면에서는 YG엔터가 좀 더 유리한 국면이지 않을까. 워낙 시가총액이 다른 애들이 크니까 다른 시가총액이 큰 애들보다는 좀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한번 사볼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YG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시가총액 면에서는 매력적일 수가 있다라고 작은 보여집니다. 거일수록 비중은 높은데.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 가운데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뭐 메타버스 NFT 얘기했지만 하이브가 두나무하고 손잡고 또 NFT 시장 진출하겠다. 오늘 공시 나왔죠? 예, 맞습니다. 하이브가 이제 하이브 그리고 두나무 각각 7천억 그리고 6천억을 투자를 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하네. 예, 그리고 서로 지분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혈맹 관계를 맺겠다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두나무하고 하이브는 합작법인도 만드는데요. 합작법인도 만들면서 NFT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 BTS와 관련된 NFT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굿즈들 같은 경우에 NFT 붙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래 하이브가
예전부터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 업계에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두나무하고 같이 피를 섞는다라고 이제 공시가 나왔던 거고요.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하이브만 그러겠습니까, 앞으로? 그렇죠. 그러면 뭐 JYP도 그럴 거고요. YG엔터도 그럴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림에서 이제 SM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SM이 빠져 있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다 들어있는데 SM 엔터테인먼트 왜 안 들어있냐? 이렇게 하실 분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SM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M&A 이슈가 좀 그렇죠. 있잖아요. 합병 이슈가 있어서. 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 구성 비율이 좀 빠진 것 같은데, SM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M&A 이슈가 좀 더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M&A 이슈의 주가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SM은 논외로 한다고 치더라도, 하이브가 지금 보여줬던 행보를 본다라고 하면,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하이브에 뒤쫓아가고, 하이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엔터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메타버스 구성 종목을 보면서 여기에 주가 추이를 보면서 투자 그 포인트 아이디어를 찾으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번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투자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한 3,100에서 3,120포인트까지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게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가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려진 악재들, 테이퍼링이라든지 중국 이슈 때문에 지수가 밀린다라고 하면 저점 테스트하고 2,900이었죠. 그러면 저점 테스트 하면서 거기를 확인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악재가 터진다라고 하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나리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흘러가는 방향은 두 번째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전저점 2,900포인트 또는 그 언저리를 한번 테스트하고 반등을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빠질 때는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다음 주까지 만약에 3,100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 축소, 현금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 2,90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